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 정부의 실수. 2. 승리는 한국의 것이다. 3. LG의 대응 방안.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그 지진 때문에 일본은 사실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키오시아 같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생산 라인은 지진 때문에 멈추곤 했습니다. 생산 라인에 오염이 발생한 게 최근 사례입니다. 대만도 지진에서 자유스럽지 못한 지역이라 TSMC가 일본 요청을 초기 거부한 것은 지진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제성 문제도 있었고 생산 단가 등 이 세 가지가 발목을 잡았던 것인데, 여기서 TSMC가 간과한 것이 뭐냐면 윤호감이 소장이 지적한 기술자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꺼낸다면 반도체 제조를 위해선 공장과 인력만 확보되면 되는 게 아닌 용수, 전기, 재료나 소재의 중개기지 등이 인프라가 필요한데, 윤호감이 소장은 현재로선 이 같은 인프라 전체를 조망하는 일본 정부의 전략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 일본과 달리 미국은 반도체 지원급으로 총 520억 달러, 약 68조 원 규모인데, 이 보조급의 반도체 생산을 위한 인프라 조성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8조 원에서 각 반도체 기업들에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약 35, 40조 정도가 공장 건설 보조금이고, 나머지는 관리 및 인프라 조성에 사용할 비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도체 기업들의 돌아갈 파이가 크게 줄어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업들이나 대만 기업들의 투자급에 비하면 별것 아닌 보조금이다. 미국에서는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하지만 국내 업계에선 공장 건립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는 적과 를가를 고려하면 부족한 보조금이라고 지적합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은 미국 기업이라는 적을 내세워 120억 달러 보조금을 원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그동안 투자권을 꺼내지 않고 있다가 반도체 지원금 얘기가 나오자 2030년까지 400억 달러의 52조 원을 투자해 새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고 밝힌 것은 보조금을 겨냥한 계획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만큼 자국 기업 위주로 보조금이 편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법안에는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 지원 390억 달러, 연구 및 노동력 개발 110억 달러, 국방 관련 반도체 제조 20억 달러 등 520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고, 또 반도체 관련 투자 기업에 25%의 투자세 공제도 지원한다고 하자 그동안 잠잠하던 미국 기업들이 너도 나도 대규모 투자 계획을 속속 밝히면서 보조급 확보 경쟁에 나서며 치열한 로비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미국은 로비에 의해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 좋은 예가 어제 들어온 현기 전기차도 미국에서 리스 같은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급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리스 제도와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의 로비가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미 재무부는 29일 한국 30일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리스하기 위해 취득한 자동차를 포함시키며 리스 전기차도 친환경 상용차에 지급되는 7,500달러 약 965만원 보조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트럭, 버스 같은 상용차 범위의 리스나 렌터카, 승차 공유 차량을 포함시켜 달라는 정부 및 현대차, 기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물꼬가 트이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또 재무부는 백서에서 한국 측 요구인 모든 광물 및 부품 가격을 기준으로 보조금 대상 배터리 광물 및 부품 비중을 산정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을 직접 겨냥해 노골적으로 한국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했던 민주당 상원의원 조 맨친을 무색하게 한 것입니다. 이는 맨친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이번 발표는 한국의 요구가 적용된 일부 자동차 기업의 승리라고 평가했고, 월스트리트 저널 WSJ도 미국이 동맹을 달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미 행정부를 움직이는 로비의 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것은 애플의 로비에 의한 힘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기업이 중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물건을 싸게만 들어야 경쟁력이 생기는데, 자 국내에서 비싸게 만들면 판매가 수월하겠습니까?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TSMC가 대만을 고집했던 이유가 생산 단가 때문입니다. 기술진이 미국이나 일본에 파견 나가서 생활하는 비용도
물가도 모두 다 높습니다. 특히 인건비는 2배 이상입니다. 당연히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의 미국 배터리 공장에서 결성된 워런 공장 노조는 첫 입단협에서 현재 시간당 10달러 약 12,680원 중반에서 20달러 약 25,360원 중반 수준인 노동자 임금을 시간당 32달러 약 4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미국 자동차 부품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또 이번 노사 협상 결과에 따라 미국 테네시주와 미시간주 등에서 가동을 시작할 다른 공장 임금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이런 인건비는 배터리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LG엔솔은 인력 채용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와중인데, 노조가 업계 최고 수준의 시급을 요구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미국에서 생산할 수밖에 없다는 약점을 알고 협상안을 꺼낸 의도라고 생각됩니다. 한국 1급 수준에서 최대 3배를 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주정부가 주는 인센티브에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지역 및 노조의 분위기를 사전에 파악했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지적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 자동차 공장의 경우 초기 설립 때 그 지역은 쓰러져가는 소도시였습니다. 그런 지역에 자동차 생산 공장이 들어선다고 했을 때 그 지역의 시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생산 공장에 필요한 인프라가 대거 들어섰고, 따라서 죽어가는 지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은 잘 사는 지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들은 감사해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갑정으로 노사 간 화합을 이루면서 서로 간 상생하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에서 그런 측면도 일부 고려되었다면 그런 턱없는 E급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는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미국이나 일본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그 나라에서만 소비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타국에 수출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것도 미국 수요에 알맞게 짓고 있습니다. 미국의 그 정도 공장들을 건설하면 한국 내의 평택 단지 확장 계획을 축소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유차까지 늘리는 것은 미국을 제외한 한국 수요와 유럽을 겨냥한 수요 때문입니다. 최근 유럽에서 삼성 반도체를 유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아직 삼성전자에서 확답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게 생산 단가에 의한 지역적 환경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얘기입니다. 유럽연합-EU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에 유럽에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독일 대통령, 스페인 총리 등이 연이어 삼성전자를 찾아 공장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하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런 삼성과 달리 TSMC는 독일 드레스덴을 유럽 공장 후보지로 법도하고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로 했고, 인텔은 지난해에는 유럽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으려면 200억 달러를 예상하면서 유럽연합의 지원을 요청하다가 지난 3월에 이 같은 계획을 수정해 앞으로 10년 동안 800억 유로 약 110조를 투자해 유럽에 반도체 생산과 연구기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인텔이 30%가량 투자하고 나머지 70%는 유럽에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성사될 듯이 보였지만, 유럽연합의 움직임이 달라지자 인텔은 우선 이탈리아의 자동차용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것으로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은 430억 유로 약 60조 원가 들어갈 역내 반도체 산업 육성 계획 추진에 합의한 것입니다. 인텔의 요구대로 라면 유럽연합이 80조 원 이상을 보조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 그럴 바에는 자체적인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애는 실질적으로 얻는 것은 크지 않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자동차용 반도체의 지원 대상 포함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는 미국이 과거 일본 반도체 시장을 제재했던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애플이 중국과 비밀 계약을 통해 이득을 챙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의회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삼성이 꺼내든 묘수에 미국 정부는 꽤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저번 달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 4번을 통과시키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이름 50%, 낸드 플래시 3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총액 1280억 달러 중 60%를 차지하는 한국 무역의 최대 고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약 2,000개에 달하는 소재와 부품들이 중국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서 당장 이것들을 포기한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 됩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반도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은 견제를 하는 사례는 일본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80년대 정부 주도 아래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 구조를 형성했었고 여기에 일본 산업계의 폐쇄적인 문화까지 더해져서 미국산 제조 장치나 소재들이 일본 제조업체의 공정 설비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어 대규모의 경제와 산업 파생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던 미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했겠죠. 그 결과 미국 이텔 등과 비교해 수요율도 높을 뿐 아니라 무려 10%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당시 저평가돼 있던 일본 환율, 값싼 노동력도 유리한 수출 환경에 더해져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중반 세계 시장을 거침없이 잠식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반도체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자국이 일으켜 세운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뗄 수 없었고 미국은 동상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업계의 구조를 문제 삼고 반도체 산업협회 무역대표 브유스터에 청원 공세를 넣었는데요. 며칠 뒤 미국 마이크론,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소가 연달아 이었고 미국 상무부가 직권조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직권조사란 기업들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의 권한으로 수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역체제 수단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일본 정부의 로비 등의 외교활동을 펼쳤지만 자국 기업의 존망이 달린 미국을 상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양자 협정문에 서명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반도체는 회생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식의 무작정패는 외교가 가능했지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동맹국들의 불신을 받아 외교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겠죠. 그 때문에 미국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이 미국의 뒤통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애플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쯔 메모리 YMTC를 선택한 것이죠.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128단 낸드 플래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왔는데 중국 업체 쪽으로 메모리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국내 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가격이나 시도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는 칩사 정책의 의도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보이기 때문에 미의는 현재 난리가 났는데요.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 등은 애플을 향해 양쯔 메모리의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에 미 행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애플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아닌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양쯔 메모리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절반을 차지해왔는데요.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 4대 사태 당시 중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할 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애플 CEO 팀 쿡이 중국 고위 인사들과 2.75양억 달러 3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애플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중국 내에서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으며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이 저렴함에도 삼성, 애플만을 쓰는 이유 중 하나인 편의성을 애플만 챙기게 되었고 핸드폰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없다시피 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겠죠.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여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있다는 증거인데요.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업체든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자료를 요청한가 하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양산에 성공한대요. 이러한 삼성의 기술 초격차를 없애려고 일본과 합작해서 2나노 파운드리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이 자기 배만 채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게 협력하자고 해놓고 이러한 모순된 행보를 계속 보이자 삼성은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한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파리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회 삼성전자 브라질 반도체 공장 설립에 관련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은 브라질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현대자동차, 대만 폭스콘 등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남미 지역 제조업 중심 기지로 꼽히고 있어 미국의 갑질에 대한 합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의 멕시코 현지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는 반도체 최대 수요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입접해 있으면서도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저렴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는 TSMC의 창업주 모리스 창 또한 동의했는데요.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합격 카드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지미 군리치 부회장은 전기차와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라며 한국 같은 친밀한 동맹국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인터뷰했는데요. 미국의 갑작스러운 갑질에도 굴하지 않고 생산에 다각화라는 방향성을 잡은 토요타 자동차의 전기차 전략을 전면적으로 폐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초유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무려 4조엔 원화로 4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던 토요타 차세대 전기차 플랫폼이 사실상 백지화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토요타가 전기차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기본 설계인 전기차 플랫폼마저도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전기차 계획을 폐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요소에 대한민국 현대차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어 일본인들이 충격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생활의 필수품이 되었는데요. 자동차가 개발된 이후에 지금까지 큰 변화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차가 단순한 이동수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전기 자동차로 변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스마트폰처럼
자동차의 콘텐츠까지 접목시키는 변화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인류의 계획대로 전기차가 자율주행 단계 레벨 5까지 달성하게 된다면 모든 도로 조건과 환경에서 운전자가 아니라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게 튑니다. 물론 자율주행 레벨 5가 먼 미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인류가 언젠가는 도달할 수밖에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를 시스템이 운전할 정도로 전기차의 역량이 완전히 업그레이드 된다면 지루하고 따분한 이동 시간이 즐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동승자 역시 이동하는 시간에 편안하게 누워서 잠을 자거나 영화를 보거나 음식을 먹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전기차가 대세는 아니지만 앞으로 이러한 미래의 변화는 막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빠르게 내연기관 자동차 업체를 전기차 업체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일본을 대표하는 토요타 자동차 전기차 전략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뿐만 아니라 영국 매체 로이터에 따르면 토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전력을 전면 재검토하는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현재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본래 토요타의 계획은 2030년까지 전기차 30종을 갖추기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사실상 실패로 판명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개발이 중지된 토요타 차량에는 소형 SUV, 자동차인 콤팩트 크루저와 고급차 일종인 크라운 전기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전기차를 개발하는데 지난해 4조엔 원화로 대략 4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토요타에서 재검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토요타가 전기차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이탱 플랫폼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뼈대부터 완전히 잘못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요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토요타가 개발하고 있는 전용 전기차 플랫폼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빠르게 사라지지 않고 전기차로 바뀌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오판하고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같은 라인에서 전기차 플랫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자동차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의 기본 골격을 만드는데 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는 점에서 토요타 전기차는 경쟁력에서 완전히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연히 테슬라와 같이 전용 전기차 공장에서 전기차만 생산하는 것보다 내연기관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전기차까지 뒤죽박죽 섞인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게 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전용 전기차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뒤죽박죽 섞인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면 효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처음부터 예측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토요타 지도부의 오판으로 인해 강력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토요타 개발진이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전기차 플랫폼을 개발하면서 제조원 가면에서 테슬라와 현대차에 맞설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매우 큰 위기감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토요타 개발진뿐만 아니라 토요타 간부들 사이에서도 만약 이대로 계속해서 토요타가 전기차 개발을 추진하게 된다면 수혜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한 목소리가 퍼져나왔고 결국 토요타 지도부도 이를 받아들여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실 토요타는 토요타 전기차 플랫폼인 이탱을 바탕으로 전기차를 2030년까지 연간 350만 대 생산해서 판매한다면 수익성 측면에서 적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는 토요타 연간 판매량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게 튑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시장의 예상을 뒤엎고 너무나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2030년에 전세계 전기차가 5,400만 대 생산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5,400만 대이면 연간 자동차 생산량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결과입니다. 일본의 1위 기업이 토요타의 전기차 전략이 완전히 빗나간 것인데요. 하지만 토요타 내부적으로는 토요타의 전기차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에게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위기감이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타 내부에서도 전기차 경쟁에서 치명적인 패전이 될 것이다라고 전할 정도였는데요.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토요타 자동차는 현대차의 아이유고나 바이디 A4 3등 경쟁차에 대한 경쟁력 부족이 재검토의 원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일본에서는 현대자동차의 전기차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데요. 아이오닉 5를 타고 시승한 일본인들은
전기차의 매우 높은 완성도에 혀를 내두를 정도라는 것입니다. 한국 상품에 대해서 박한 평가를 내리던 일본인들마저도 마음을 돌아서게 만들 정도로 아이오닉5의 성능은 대단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이오닉5를 직접 시승한 일본인들은 정말 일본 자동차 산업이 큰일 났다라고 위기감을 느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자동차의 전기차까지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토요타 지도부는 전기차가 빠르게 보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까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토요타의 직원이 대략 37만 명 정도 되는데 토요타의 미래 전략을 결정할 수 있는 지도부는 겨우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토요타 내부 관계자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가장 큰 문제는 토요타의 아키오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토요타 아키오 사장이 전기차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의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따르게 급변하고 있는 전기차 시장을 소홀히 여겼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토요타 전기차 플랫폼인 이텐 기반으로 하는 토요타 BZ4X를 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요타 BZ4X가 출시되자 바퀴가 주행 중에 빠지는 황당한 결함 탓에 출시 2개월 만에 전량 리콜을 선택하는 치욕적인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대략 2,700대의 전기차가 판매가 되었는데 대만에서 한 건, 미국에서 2건의 바퀴 빠짐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토요타는 추후 조사 결과 벨 제조사가 토요타가 요구한 사양에 따라 바퀴를 정확하게 만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퀴를 차축에 고정하는 볼트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어 바퀴 빠짐 현상이 발생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마치 토요타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업체의 문제인 것처럼 문제를 회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토요타가 다시 BZ4X의 판매를 재개했지만 한번 떨어진 신뢰성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까지 겹치자 지금까지 개발하고 있는 토요타 전기차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진 상태로 보입니다. 이처럼 테슬라뿐만 아니라 한국에게도 효율성 측면에서 완전히 밀릴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BZ4X 모델의 심각한 신뢰성 타격으로 토요타가 전면적으로 전기차 플랫폼을 재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토요타 내부 관계자에 따르면 토요타가 연료 탱크 등 전기차에서 불필요한 장비를 제외하거나 보다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효율적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는데 최소 3년 이상 걸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이 급변하는 와중에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하자 일본의 1위 기업인 토요타가 3년이라는 시간을 완전히 허비하게 되었다며 일본 언론에서 우려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한국에게 훨씬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